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반도체 가격 하락의 원인. 2. 고객이 180도 변한다. 3. 삼성의 획기적 계획이 드러났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올해로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반도체 진출 선언이라 불리는 도쿄 선언이 있은 지 정확하게 40년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한국 반도체 역사가 40년이 되는 해이자 40년 전 그 당시를 떠올려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삼성을 비웃었습니다. 그땐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었고 점유율 역시 일본이 50%를 넘기면서 1위를 달리고 있었고 미국과 독일이 2위, 3위를 기록하는 등 첨단 반도체 산업은 선진국들의 전유물이라 여겨졌지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그 당시 세계 반도체 중심지였던 도쿄에서 초고밀도 직접 회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 미국, 독일 등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들은 한국의 첨단 산업 도전을 두고 기술력도 없으면서 연구개발 투자금을 챙기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으며 원천 기술과 공급망도 없는 국가가 실패가 뻔히 보이는 무모한 도전을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세계적인 외신과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삼성의 이병철 회장을 두고 과대망상증 환자라며 보도하는 등 아무도 한국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반도체는 세계 정상의 위치에 올랐고 그만큼 한국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들 역시 생겨났습니다. 현재 한국이 세계 시장 70%를 점유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미국의 마이크론과 일본이 연합하여 점유율 확장을 노리고 있고 이 밖에 중국 기업들도 메모리 반도체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지만 지난 수년간 지속된 미국의 반도체 제재와 글로벌 반도체 수요 공급 하락에 중국 업체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 불리는 파운드리 시장에선 한국의 반도체가 추격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의 파운드리는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독점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나서면서 대만의 TSMC는 비상에 걸린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면서 세계가 파운드리 분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대만은 유일하게 파운드리에 모든 것을 쏟았고 현재의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이 가장 많은 연구개발 비용을 파운드리에 투자하면서 사실상 제2의 도쿄 선언이 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파운드리 시장의 원조는 TSMC고 점유율도 50%를 넘기고 있지만 삼성은 고작 10%대 점유율을 기록 중인데 TSMC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아무것도 없던 과거에서 지금의 반도체 대국을 세웠고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밝히면서 대만 TSCM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금리 인상과 함께 찾아온 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많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에선 이런 반도체 위기 상황이 오히려 좋다며 반전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내 2위이자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에서 10년 만에 적자를 내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AA 등급으로 유지한 것인데요. 적자로 돌아선 기업의 신용평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의미는 적자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적자가 오래가더라도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꾸준히 실적을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이외의 반도체 기업들 대표적으로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이 수개월 빠르게 적자가 시작되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시킨다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작된 불황은 파운드리 업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서버 출하량 감소를 밝히면서 서버용 디램 가격과 CPU 가격이 낮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반도체와 PC 컴퓨터 시장도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여기에 자동차 출고량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차량용 반도체까지 한파가 불어닥친다는 전망입니다. 지난 3년간 비정상적인 반도체 호황기를 맞이한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생산량을 전부 상향 조정해 놓은 만큼 반도체 필요량은 점점 감소하는데
생산량과 재고가 늘어나 가격이 폭락될 것이란 예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대만의 TSMC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매출 감소에 접어들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12월 매출은 전월 대비 13% 이상 감소했고, 이런 매출은 금융위기 이후로 증권사 전망치보다 낮은 매출이 되었다며 TSMC도 세계적인 반도체 한파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런 반도체 가격 폭락 속에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서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이번 3나노 미세 공정에서 TSMC 기술력을 따돌린 삼성은 3나노 경쟁에서 TSMC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TSMC의 고객사들의 발걸음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반도체 업계에서 화제된 3나노의 양품 비율은 TSMC가 60% 수준이고 삼성은 이보다 20%, 많은 80%로 망하긴되었는데요. 삼성이 같은 웨이퍼단 더욱 많은 양품의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단순 계산상 가격 경쟁력에서 대략 20% 정도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는 이런 기술적 우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TSMC가 제시한 3나노 파운드리 가격인 웨이퍼 한 장당 대략 2만 달러 수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하면서 전통적인 TSMC의 고객사이던 미국의 AMD와 그래픽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까지 기존에 계약했던 TSMC에서 벗어나 삼성과 3나노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바일 기기와 PC 컴퓨터, 그리고 자동차의 수요 둔화로 인해 그래픽 처리장치 GPU와 중앙 처리장치 CPU의 수요가 둔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매우 비싼 TSMC의 주문을 받게 되면 가격 경쟁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원가 관리도 하면서 기술력도 뛰어난 삼성의 파운드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삼성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이익이 남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늘려 대만의 TSMC를 향해 파운드리 치킨 게임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TSMC가 삼성보다 사내 유보금이 많다면 치킨 게임에서 승리할 테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삼성의 사내 유보금은 대략 200조 원 수준으로 TSMC의 사내 유보금의 최소 5배에서 최대 7배의 가량입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본은 해외기업 인수합병과 치킨 게임에 적극 활용됩니다. 이 밖에도 고용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삼성은 지금과 같은 반도체 위기에 오히려 기회라면서 대략 7,000명에 가까운 신입사원을 채용했습니다. 이후에도 줄줄이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삼성의 자본력은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대만 TSMC 역시 사내 유보금을 보유 중이지만 연구개발 기술력 투자와 이런 대규모 채용에서 삼성을 따라가기란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대만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평택의 세계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장에서 3나노 반도체를 매우 공격적으로 뽑아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은 2021년부터 3나노 개발을 완료해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계속된 개발 실패 경험과 3나노 수요 부족으로 삼성과 물량 경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지난 40년 동안 반도체 점유율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처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생산 물량을 줄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 투자 금액을 늘리고 대규모 생산을 지속하며 채용 인력까지 국가 단위 규모로 모집해 상대 반도체 기업에게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신규 인력으로 연구개발 기간과 품질이 상승하고 높은 기술력으로 미세 공정의 단가가 내려가 글로벌 고객사들을 두고서 TSMC와 경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 측에서 전 세계 반도체 한파가 찾아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이번 치킨 게임으로 TSMC와의 격차를 확실히 벌리는 게 목표로 보여진다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 반도체 업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이외엔 파운드리와 팹리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합하는 IDM이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공장만 보유한 채로 해외 첨단 기업들이 반도체를 주문하면 해당 설계도를 토대로 반도체를 생산해 납품하는 위탁 생산이며 팹리스는 자체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파운드리 업체에게 반도체 주문을 걸어 위탁 생산을 맡기는 업체를 말합니다. 반면 IDM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팹리스처럼 반도체 자체 설계는 물론 파운드리를 통해 위탁 생산도 동시에 진행해 미래 반도체 산업에선 종합 반도체 회사인 IDM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삼성전자가 IDM 기업으로 평가받으며 반면 TSMC는 파운드리만 전문으로 하기에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만큼 위기에 취약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초 체력이 상승한 것도 TSMC와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업체들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던 3대 대표 소재들을 전부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대만의 경우는 여전히 자체 개발을 하기보단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래 반도체 소재 공급난이 찾아와도 자체 개발한 소재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대만의 경우는 일본으로부터 공급이 끊기면 대만의 반도체 생산도 사실상 멈춘다는 것으로 이런 위기관리 능력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가장 우려했던 사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현지에서 찍힌 영상에는 삼성전자, 우크라이나 지사가 입주해 있는 고층 빌딩이 부분적으로 파괴된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빌딩 주위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며 뒤늦게 해당 빌딩이 삼성전자가 입주한 빌딩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폭발에 대해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가 붕괴된 지 꼭 이틀만이라 러시아군의 보복에 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이는 러우 전쟁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한국이 직접 피해를 입은 첫 사례인데요. 이로써 한국군은 러우 전쟁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추게 된 셈이며 현재 유럽연합은 한국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삼성이 과연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비중 있게 관찰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군 또한 자신들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을 인지해서인지 이후 키이우에 대한 폭격을 잠정 중단한 상태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삼성지사의 상황과 한국군의 동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대교가 붕괴되자마자 러시아는 보복 조치로 우크라이나 대도시에 맹폭을 가하며 엄청난 인명적 재산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AFP 등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전 8시경 수도 키이우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리더니 우크라이나 서부 루비와 중부 드니프로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날 공습으로 추정되는 폭발은 시간차를 두고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오전 8시 15분쯤 발생한 폭발에 대해 AP 등신은 미사일 공습의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고 AFP 통신은 공습 경보가 울리고 나서 1시간 넘게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미사일이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나오는 것이 목격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시내 중심부인 세브첸코 구역이 집중 타격의 대상이 됐다며 그 중에서도 고층 빌딩 위주로 많은 피해가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세브첸코 구역은 역사적인 구시가지와 정부기관이 자리한 키이우의 중심지인데요. 올렉시 쿨레바 키이우 주지사는 급하게 작동된 방공 시스템으로 일부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으나 공습경보는 여전히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모두에게 안전한 곳에서 침착하게 머무를 것을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경보를 무시하지 말고 공습 현장이나 파괴된 건물을 촬영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요. 하지만 용기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키이우의 처참한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며 현장의 모습들을 생생히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국인들은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삼성전자가 입주한 고층 빌딩 일부가 파괴된 충격적인 장면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빌딩은 키이우 중앙역 인근에 자리 잡고 있으며 미사일이 건물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지점에 낙하하면서 그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직원 중 상당수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며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빌딩은 키이우의 명물로 손꼽히는 101 타워이며 폭발 지점도 몇백 m이 아닌 인근 150m로 부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먼 거리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면 건물이 반파된 이유가 설명될 리가 없었습니다. 실제 충격 후 건물의 일부 층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등 재산상 피해가 확연히 눈에 띄었고 당시 직원 모두가 재택근무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해당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주재원 10명은 급하게 인근 도시로 피신했으며 현지 직원들 또한 공습 경보를 듣고 대피소로 몸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삼성전자 사무실은 2009년 키이우에 설립됐으며 삼성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안과 인공지능, 증강현실 분야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갤럭시 휴대전화 초기 모델과 소프트웨어 작업도 진행된 중요 사무실입니다. 러시아는 정말로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러우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로의 제품 배송은 중단한 상태였지만
복귀를 염두에 두고 영업망을 계속 유지하며 러시아 현지에서의 인력을 확대 중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일간지 코머산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러시아 시장에서 실수한 스웨덴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의 영업과 사업개발 관리 자급 직원 대부분을 영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렉트로룩스가 러시아의 침공을 이유로 현지인들을 전원 해고하자 삼성전자가 이를 그대로 흡수한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 공개 채용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동안 삼성전자가 낸 채용 공고는 약 200건에 달하며 러시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근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 플릭사, 폴트사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3월 이후 현지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삼성전자의 노림수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8월 러시아 TV 시장 점유율은 40%에 달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 26%로 떨어졌고 세탁기와 냉장고 등 백색 가전 부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일렉트로룩스 직원을 영입한 것은 비상시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시장에서 귀중한 예비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라고도 밝혔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다음 달에 러시아에서 사업을 재개할 경우 7개월 만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셈인데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번 폭격을 이유로 다음 달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것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러시아 칼루가 공장은 2006년부터 약 1억 달러 이상을 들여 설립한 공장이며 삼성전자의 TV 생산 공장인 적의 경우 우크라 사태에도 중단 없이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러시아 내수 및 인근 CIS 지역과 유럽 국가에 공급되며 또한 러시아 협력업체까지 감안한다면 최소 2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이 이번 폭격을 계기로 러시아에서의 완전 철수를 결정한다면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는 폭삭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온라인 언론 매체 쿼츠에 따르면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러시아에서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고 있는 마당의 구직난까지 겹쳐 러시아의 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한 예로 지난 30년간 맥도날드가 고용했던 러시아 노동자만 해도 6만 2천 명에 달하며 고용 승계가 100%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쿼츠는 직종에 관계없이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고용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4.6% 수준이었던 러시아의 실업률은 연말까지 9%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이 4월 기준으로 18%나 뛰어오른 마당에 러시아 재무장관 또한 올해 러시아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라는 등 일자리 문제가 러시아 붕괴의 뇌관으로 작동하리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했죠. 최근 2개월 동안 9만 5천 명의 노동자가 유급 휴가와 같은 불안정한 포지션으로 전환됐으며 지난 7개월간 총 300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실업자가 된 것을 보면 이는 결코 호황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싱크탱크인 전략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삼성전자마저 탈러시아를 결정하면 올해 20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지게 된다고 절망했습니다. 말 그대로 총이나 미사일 없이 러시아를 몰락시킬 수 있는 칼자루가 삼성의 소나기에 있는 셈인데요.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이탈이 현실화된다면 현대차나 오리온 등 한국 기업들의 추가 이탈 가능성도 높아지는다. 이는 설사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해도 이후 경제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사라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삼성전자 폭격에 대해 반드시 진중한 사과,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에서 나온 국가 공지사항 때문에 한국의 공장 근무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국내의 한 군수업체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누리꾼은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는 아빠 늦게 들어갈 테니 먼저 자라는 메시지라며 매우 바쁜 상황이 입박했음을 압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풀가동으로 공장을 돌린다고 한들 과연 가능하겠냐는 행복한 비명도 들린다는데요. 폴란드와는 지금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이렇게 오피셜까지 뜬 것은 처음이라 주목됩니다. 또한 폴란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서 공식 멘트를 더하면서 유럽을 크게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부총리는 유럽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안까지 한국에 대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폴란드 정부는 한국에 누구보다도 많이 각종 방문단을 수십 차례 파견한 상황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나라가 없었는데 그래도 진짜 이 정도 계약이 나올 줄 몰랐다는데 관계자들은 폴란드 정부 오피셜이 나오면서 기존에 숨겨진 킥 이야기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매우 진지했으며 심지어 한국에서 예상 못한 금액까지도 제시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폴란드가 한국의 K 방산 패키지를 쇼핑한 내역과 유럽에서 크게 놀란 이유가 무엇이며 특히 국방부 장관 겸 부총리가 콕 집어서 유럽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한국에 대한 중요 포인트가 궁금한데요. 우선 폴란드 정부가 한국에 엄청난 양의 방산 제품을 수입 승인한 것이 공식화된 모양새입니다. 카친스키 부총리는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군과 장비 계약을 승인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을 우선 살펴보자면 K2 전차는 우선 180대의 주문을 확정한 상황이고 두 번째 단계는 K2PL, 즉 폴란드에서 기술 이전 등을 받아해 800대의 전차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종합 폴란드에 1000대의 K2 전차가 수출되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 역사상 단일 최대 수출 물량이기도 하며 아마 유럽에서 이런 물량을 뽑아내는 계약을 맺은 국가는 폴란드와 한국이 유일할 걸로 보입니다. 또한 K9 자주포 역시 1단계에서는 48대를 우선적으로 수입하는 것이고 2단계로 600여 대의 자주포가 순차적으로 인도되고 폴란드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앞서 K2와 마찬가지로 K9에서 왜 1단계 수입을 추진하냐면 현재 한국에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초도 생산된 물량 중에 일부를 먼저 폴란드에서 가져가겠다는 뜻이죠. 또한 FA50의 경우에는 기존에 예상된 대로 48대가 2023년 중반 폴란드에 인도된다고 공지했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FA50이 경량의 다목적 훈련 및 전투 장비로 폴란드 군의 요구사항에 맞춰지며 글록 20 표준으로서 한국에서 초도 분량 12대를 포함해 총 48대 2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략적인 추산 분량만 24조 원대 분량인데 계약 과정에 놀라운 뒷얘기도 있는데요. 한 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가 카이에 다소 높은 금액을 제시해 관계자들이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보통 금액을 대부분 후려치려 하거나 시간을 질질 끌면서 무기를 구매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혹은 인도네시아와 같이 심지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아예 배짱으로 대급을 지불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확정되어 사인까지 한 대금을 추가적으로 깎거나 아니면 현물 대제를 하겠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임리원은 상당히 다르긴 하나 이집트와도 역시 K9 자주포를 2조 원 규모로 재결하는 과정에서 무려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면서 최근에야 그 거래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역시 상황이 상황인 만큼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유럽에서 평화의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는 긴박감 가운데 계약을 진행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을 비롯해 누리꾼들은 이러한 한국의 빅딜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SNS상에서는 폴란드가 주문한다고 하는 분량은 심지어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물량이다. 그 1000대의 K2와 600여 대의 K9이라면 당장 모스크바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라며 이러한 뉴스가 나오는 것은 동유럽 알 수 없는 매체의 소위 찌라시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허위며 이러한 물량을 주문하는 폴란드도 받아주는 한국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10조 원대 그 다음엔 19조 원, 급기야 24조 원까지 분량이 늘어나자 말이 안 되는 불량이자 액수라면서 저것의 반만 성사가 되어도 기적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보통 이 4조 원가량의 단일 계약이 맺어지면 매우 큰 딜이 성사되었다고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거의 그러한 빅딜의 50배 이상의 규모가 그것도 단 한 번에 이뤄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폴란드는 특히 한국에 대해서 그만큼 돈을 지불해도 당연하다고 믿는 눈치였는데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 군 관계자는 폴란드 국방부가 미국과 동일을 경험하며 현실을 깨달았다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당연히 군수불자는 원하면 구매가 가능한 것이 주요 프로세스였고 다소 연장이 되더라도 별로 국가의 안보에는 지장도 없으며 기다리자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미국과 당장 도입되기로 한 패트리어트 지대공 방어제계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국면입니다. 미국에서도 러시아 사태가 갑자기 변수로 나오기도 했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무기 공급이 타이트하다지만 미국은 우크라 사태 이전부터 무기 공급을 지연시켜 폴란드를 적지 않게 실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레오파드 전차 협상이 중단되면서 폴란드 대통령까지 분노에 맞지 않았는데요.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독일인의 약속 불이행은 폴란드인에게 큰 실망을 안긴다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독일 입장에서도 폴란드의 전차를 무턱대고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등장했습니다.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군사업은 상당히 축소되었으며 자국 물량 생산하기에도 벅차다는 것입니다. 올라프 을츠 독일 총리는 앞으로 독일의 국방비를 GDP 2%로 증강해 세계 3위 규모로 늘리기로 했지만 기존의 많은 라인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폴란드가 요구하는 분량은 절대 못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부총리는 또 다른 한국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유럽을 진장시킨 모습인데요. 그는 한국 무기에 관해서 가성비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극찬을 더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오는 군수품의 배송이 가장 적절하다며 유럽 국가들의 정복을 찌른 말을 한 것인데요. 폴란드는 한국의 각종 기업과 비공식적 협상까지 수십 차례의 면담 동안 특징을 발견했는데 한국 방산업체들은 거의 모두 폴란드가 요구한 납기를 준수한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폴란드의 이러한 발언 가운데 다른 유럽 국가들도 서두르는 게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버러 에어쇼 이후에 한국의 FA50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국면이 나왔습니다. 실제 판버러 에어쇼의 KF-21이 공개되면서 한국의 공군 기술력이 매우 우수한 것이 입증이 되자 기존에 장시간 미국과 한국을 놓고 고민하던 콜롬비아는 20대에 FA50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폴란드가 50대의 물량을 가져간다는 소식에 잡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도 한국의 FA50 관련해 공군사령관이 직접 찾아 더욱 구체적 협상을 벌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뜸을 들이고 있었지만 현 시점엔 지금 사는 게 가장 저렴하다는 판단도 더한 것인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도 오르고 원자재 값도 오르니 결국 더 비싸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측의 판유 등으로 대신 결제할 수 있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금 지불 협상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UAE도 올 초에 한국과 천공일을 4조 원가량 수출 계약하며 방산업계를 크게 들썩이게 한 바 있는데요. 이 역시 중동의 화약고에서 UAE는 빠른 판단으로 한국의 불량 생산에 선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한국이 납기를 잘 맞추고 빠르게 생산하더라도 한국도 정해진 이상은 물량이 터져나갈 수 있으며 한국 군에도 공급 물량이 있고 자주 국방 문제로 일정 이상 공급은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면은 주변의 유럽 국가들도 당장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란 생각이 들 건인데요. 한국에는 미국이 공급하는 첨단 무기들을 대체할 만한 자원이 매우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탄약고를 모두 괴멸한 우크라이나에 입고된 하이마스는 유럽이 수입을 엄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된 한국의 천궁이 스펙이나 기능면에서 좀 더 앞서 있고 운용하기에 비용이 더 저렴한 것입니다. 게다가 유럽 내부는 물론이고 미국조차 원하는 때에 방산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그 와중에 유일하게 답안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UAE와 천공 계약 시 다른 나라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러시아 사태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많은 나라들이 수입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국면은 한국이 오랜 기간 방산업을 준비하며 큰 기회를 맞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같이 한국과 먼저 계약했음에도 제껴두고 프랑스나 미국의 접투기를 뒤늦게 도입하는 등 기존의 선진국이나 강대국에 밀려 서름을 겪는 당혹스러운 일들이 여기저기 많았는데요. 이제 한국의 방산 위력과 가성비는 물론 오히려 일부 제품은 미국산도 뛰어넘는 위력이 증명되었고 비로소 러시아 사태로 말미암아 인정받아서 방산 수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제 방산 상위 10대 수출국 중에 한국의 수출액 증가세는 150%가 넘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앞으로 각종 방산 공장들은 풀가동으로 바쁠 게 거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과연 한국이 이 분량을 소화해 낼지도 의문을 나타내는데요. 한 누리꾼은 국내 안보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기했고 한국도 지정학 위치와 북한 경계를 신경 쓰고 무기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방면에서 한국이 이렇게 넘치는 분량으로 방산 시장에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격세지감으로 이제 조선업과 같이 물량이 넘치는 기회를 잡은 만큼 더욱더 기술 개발 등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조선업이 임금 체불이나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막대한 수주에도 불구 위기를 겪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관련된 인원의 충분한 대우와 채용통 각종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누리호의 기적도 한국이 러시아, 미국, 일본의 일시 정도의 인력으로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더욱 많은 시장에서 한국의 분량을 원하며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기지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 가운데 큰 아픔이 있는 폴란드는 이 모든 사안을 판단해서 빠르게 딜을 재결한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빅딜 같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며 한국산 무기를 선접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